전 세계 인구의 50%가 비만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었고,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장 지방은요, 대사의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암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려면요, 무조건 굶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많은 방법을 통해서 올바른 다이어트를 해주시길 바라요. 특히 식후에 이걸 먹으면요, 혈당이 떨어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WHO에서는요, 비만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비만이 정말 급증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강화가 됐죠. 첫 번째, 우리는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이 배달 음식 속에 정제된 탄수화물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도 불균형해졌고 살이 많이 찐 거죠. 두 번째는 고립돼 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조금의 안도감 이런 것들을 주거든요. 세 번째는 나가서 활동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헬스클럽들 문 많이 닫았잖아요. 운동도 못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더 많이 살이 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50%가 비만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었고,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급증하고 있어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챙이 배라는 것은 결국 이제 내장 비만, 복부 비만을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 내장 지방을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 덩어리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연구가 되면 될수록 내장 지방은요, 피하 지방하고 정말 다른 지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을 잡았을 때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피하 지방인데, 피하 지방은요, 우리가 외모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 내장 지방은요, 온갖 생리 활성 물질들을 뿜어내요. 여기서 온갖 나쁜 물질들이 나오면서 온갖 병들을 다 일으키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다 일으키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암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내장 지방이 일으키는 암은요, 대장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그리고 췌장암, 간암, 이렇게 대사의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후에 이런 음식들은 최악이다 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저는 단맛이 강한 과일로 만든 주스예요. 단맛이 강한 과일에도 여러 가지 영양소도 많고 섬유질도 많은데, 갈아서 주스를 만들면 섬유질이 다 파괴가 돼요. 간 것보다 더 나쁜 거는 착즙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섬유질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과일의 장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탄수화물 디저트를 먹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를 220까지 만드는 역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후에는 탄수화물로 된 디저트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튀김류예요. 트랜스지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또 당 독소도 많고요, 아주 안 좋은 기름들이 많죠. 식후에 튀김류로 마지막을 채우는 것은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식후에 이걸 먹으면요, 혈당이 떨어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계피, 시나몬 적극 추천해요. 계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요, 혈당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요, 신진 대사를 활성화시켜요. 우리 몸은 활력을 넘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계피는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요. 계피의 이 향긋하고 약간 매콤한 이런 맛들이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소화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항염과 항산화 작용도 같이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만이 되면 염증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염증들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고, 식욕도 떨어뜨려주고 당대사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계피의 성분 중에 어떤 성분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요, 시나믹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에요. 가장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고요, 당 대사를 도와주는 걸로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폴리페놀이에요. 항산화 효과죠. 세 번째는요, 프로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에요. 항염과 혈당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쿠마린이에요. 쿠마린은요, 혈액순환과 부종에 도움이 돼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혈전 용이하는 성분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또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쿠마린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면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성분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피를 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먹으면 좋냐라는 궁금증이 있겠죠. 그래서 계피하고 시나몬이 같은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조금 달라요. 흔히 수정과 같은 데 넣어 먹는 계피는요, 카시아 계피라고 해요. 약간 매운맛도 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최근에 먹는 것들은 실론 시나몬이라고 해요. 부드럽고 좀 달콤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에 넣어 먹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먹는 카시아 계피가 아니라 실론 시나몬을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계피차를 만들었다 한다면 하루에 한두 잔만
정도만 드십시오. 그 이상 드시는 것은요, 쿠마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몸에 좀 안 좋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차로 만들 경우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은요, 뭐 생강이라든지 그리고 레몬이라든지 그리고 사과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카페 라떼나 카푸치노 같은 경우는 설탕이 안 들어갔다면 상당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계피까지 좀 넣어서 먹는다면 향긋하고 그리고 커피의 맛을 좀 올릴 수도 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성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피를 먹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어요. 쿠마린이라는 성분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제가 한두 잔이라고 말씀드렸죠. 커피 같은 데 시나몬을 넣어서 먹는 것들만 먹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간독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간이 나쁘신 분들은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 또 출혈성 경향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요, 쿠마린이 혈압을 약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좀 잘 체크하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간식으로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들 중에 에사비도 말씀을 드려요. 식사 전후에 애플사이다 비네거를 먹는다면 혈당 수준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좋은 또 차로도 먹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 요 에사비는요, 위장이 좀 약하거나 식도가 약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들 중에서 어디 멀리 갈 때 그리고 간식으로 챙겨놨으면 좋은 것들에 저는 꼭 무가당 두유와 천연 치즈를 꼭 말씀을 드려요. 너무 허기가 지거나 저혈당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요 음식을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우리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은 습관들을 매일매일 길들인다면 좋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요, 금주 말씀드려요. 예전에는요, 술은 조금만 먹으면 약주라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한 방울도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많은 비만 환자분들이 술을 먹고 계십니다. 그리고 술을 먹는 사람들은 언젠간 비만하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술은요, 근육을 빼다가 지방을 축적을 시킵니다. 술만 먹으면 식욕이 폭발하시는 분도 계세요. 식욕을 당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은 정말 피해 주셔야 돼요. 꼭 내가 술자리가 있다면 사회적인 용량의 한두 잔, 소주로 한두 잔, 맥주 작은 글라스로 한두 잔, 이 정도만 먹고 끝내셔야지 더 드시면 몸을 망치고 건강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도 잘 되고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에 내장 지방을 차곡차곡 쌓아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인류가 살아남는 이런 하나의 진화의 기전으로 발전한 건데, 동물에 쫓기거나 추위에 시달리는 것도 아닌데 계속 내장 지방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고요. 그때그때 받은 스트레스는 잘 풀 수 있도록 요가나 명상 그리고 종교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수면 습관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수면은 하나의 숙제가 돼버렸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다이어트를 저절로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새벽 2시까지 핸드폰을 들고 PC를 하면서 잠을 깨우고 있어요. 인공 발광 조명, 태블릿 PC, 그리고 휴대폰은요, 밤에는 좀 멀리 하시고 푹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호르몬도 안 나오고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돼서 건강해지고 다이어트도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의자병에서 탈출하자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너무 의자에 오래 앉아서 생긴 병입니다. 이런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게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결국은 우리 심혈관계 질환도 생기고요, 그리고 근력도 약해지고 다이어트도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의자에 꼭 앉아있을 일이 아니라면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많이 걸으십시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한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 다니시고, 이런 습관들을 기르시면요, 생활 속에서 큰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강을 해치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올바른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려면요, 무조건 굶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많은 방법을 통해서 올바른 다이어트를 해주시길 바래요. 그러려면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식습관, 운동습관, 앉아있는 습관, 수면 습관까지 우리의 모든 습관들을 좀 바꾸셔야 돼요. 당뇨병은 아니라는데 공복 혈당이 자꾸 높게 나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고혈당이 계속 지속되는 것보다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더 많이 몸에 안 좋다고 돼 있고, 내장 지방이 더 잘 쌓이는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먹는 음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음식을 먹고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환자분들을 꾸준히 보다 보면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있다고 저도 느껴요. 이런 분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살이 자꾸 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 나름대로 이런 분들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첫 번째 하는 부분들이 마른 비만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비만이 아닌데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은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거에 대해서 입이 짧고 고기류, 단백질류를 좀 많이 안 좋아하시고 주로 탄수화물류 좋아하시고 운동 별로 안 하시면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이런 분들 좀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혹시 그런 체질이라면 더욱더 단백질을 잘 드시고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늘리는 이러한 몸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기초대사량이 좀 떨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활동력이 떨어지고 에너지 수준이 좀 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빨리빨리 움직이기보다는 좀 여유롭고 느긋하고 이런 분들 좀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살이 좀 잘 찌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번, 2번을 통틀어서 저는 대사 유연성이 떨어졌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대사 유연성이란 뭐냐면요, 탄수화물이 많을 때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지방이 많을 때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우리 몸이 하이브리드 같이 지방과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거든요. 이게 젊은 시절부터 떨어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절대적으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확 줄이고 건강한 식사,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운동을 하시는 몸으로 많이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환자분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혈당 수준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공복 혈당이 높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내장 지방이 더 잘 쌓이는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족 중에 당뇨병이 있다,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하고 근육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요, 고혈당이 계속 지속되는 것보다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더 많이 몸에 안 좋다고 돼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나와서 당독소도 만들고 여기서 온갖 나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 정말 만병의 근원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아주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어야 뇌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죽도 먹고 미숫가루도 먹고 누룽지도 먹죠. 이런 것들 다 안 좋은 것이에요. 혈당 수준을 너무 빨리 올려요.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가 좌우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먹는 음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음식을 먹고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달걀이에요. 정말 완전 식품이라고 하죠. 비타민C와 섬유질만 없고 모든 영양소가 다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달걀을 아침에 드시고 나오면 포만감도 생기고 충분한 단백질도 채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성분이죠. 그리고 우리 뇌를 깨울 수 있는 콜린 같은 성분도 있고요, 눈에 좋은 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릭 요거트예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요, 더 많은 유단백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토핑으로 얹어서 먹는다든지 어디에다 찍어서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 정말 저는 추천드리는데, 또 아침에 그릭 요거트를 먹으면요,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성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위를 보호하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그릭 요거트 정말 저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콩류를 정말 추천드리는데 중요한 식물성 단백질의 보급원입니다. 그냥 대두 자체를 먹을 수도 있고요, 두부 좋죠. 지지도 좋고요, 무가당 두유도 상당히 좋아요. 저는 무가당 두유 또는 낫또를 먹는데요, 낫또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요, 요즘에 마트에서 쉽게 살 수도 있고 고추냉이 같은 걸 섞어서 또 맛있게 먹게 나온 것들도 있거든요. 냄새도 별로 안 나요. 그래서 낫또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부분이 있죠. 혈관을 정말 맑게 해주는 성분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는요, 정제가 잘 된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셔야 됩니다. 정제란 말은요, 잘 갈아냈다는 소리예요. 통밀이나 쌀 이런 것들이 정제가 잘 되면요, 현미가 됐고 또 정제를 하면 흰쌀이 되고 그 다음에 가루가 되면 떡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정제가 잘 되면 될수록 도정이 잘 돼서 그 안에 섬유질이 다 파괴가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혈중에 포도당 농도를 엄청나게 빨리 올리게 되거든요. 혈중 포도당 농도를 많이 올리는 정제된 탄수화물 피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주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피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단백질을 잘 드시자는 거예요. 소화 속도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나가면 하루 종일 든든한 겁니다. 위장과 소장을 거치면서 인크레틴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는 GLP-1이라는 물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바로 싹센다, 위고비, 마운자로의 기본 원리가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까지 다른 정제된 탄수화물 생각이 안 나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이런 연구들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섬유질을 잘 먹자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섬유질은 제4의 영양소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리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위장 관계를 한번 커버를 해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대장으로 내려가면요,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주고요, 우리 몸의 대사를 정상화시켜주고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먹는 순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위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뭐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많은 연구에서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야채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었더니 혈당 수준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게 하려면요,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드신다만 생각해 주세요. 요거를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좋다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모든 비만 환자들에게 간헐적 단식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에서 중요한 거는요,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16대 8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대 11을 하더라도 12시간 동안 충분히 잘 굶고 12시간 동안은 정말 좋은 영양소로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식 시간만 무조건 늘린다고 절대 간헐적 단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이어트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몸 망칠 수도 있어요. 자,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요, 내 상황에 맞게 하셔야 돼요. 밤늦게 일하고 아침에 좀 늦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오후에는 5시부터 굶어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며칠 하다가 못하겠죠. 그래서 내가 올빼미형 인간이라면 저녁을 먹고 저녁까지 일을 하시다가 아침에 좀 늦잠을 주무시고 아침을 공복으로 나가서 점심부터 식사를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아침 공복과 저녁 공복을 따질 때는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스타일이 있겠죠. 크게 봤을 때 아침 공복은 인슐린 레벨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혈당 강화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다이어트 효과도 더 좋다, 이런 연구들이 좀 있어요. 저녁에 공복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했더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더라, 이런 연구들도 종종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는요, 정말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식사를 하고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생활을 1년, 2년 해왔어. 그러면 이분들이요, 간헐적 단식에 정말 도가 트이신 분이 되거든요. 간헐적 단식의 효과도 정말 많이 느끼시고 도움도 많이 되고요. 일정 정도 어디 가서 과식을 좀 했다고 하더라도 이 패턴으로 돌아오면요, 금방 또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하자,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요, 식사를 내가 뭘 할 건지를 미리미리 정하셔야 돼요. 간헐적 단식이 끝나는 시간이 이제 10분 뒤에요. 그러면 5, 4, 3, 2, 1 땡 하자마자 먹을 것도 결정도 안 했는데 마트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를 먹게 되겠죠. 단맛 나는 케이크에다가 과자에다가 액상과당을 먹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간헐적 단식을 딱 끝내는 시간에 뭘 먹어야겠다 라고 미리 생각을 해두세요. 계란을 준비해 놓고 야채를 준비해 놓고 닭가슴살이라든지 두유하고 같이 먹어야겠다, 미리미리 마음속에다가 준비를 해놓자 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충분한 수면이에요. 간헐적 단식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수면인데요. 수면은 정말로 다이어트에 중요하고요, 간헐적 단식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는요, 생체 시계라는 이론이 간헐적 단식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해가 지면 잠을 자고 먹는 것을 멈춘다, 해가 뜨면 우리가 움직이고 먹는다 라는 것이 그 속에 있는 철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거 정말 중요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포함해서 7시간 반 전후에 수면 시간을 취하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시간만 늘리면 된다, 시간만 늘리면 나는 단식 시간만 늘리면 건강해진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아니에요. 간헐적 단식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식사 허용 시간에 얼마나 내가 잘 먹고 규칙적으로 얼마나 잘 해나가고 오래 해가느냐,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체득으로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수면도 잘 취해야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이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일 10,000보씩 걷고 있는데 왜 다이어트 효과가 없을까? 이런 분들 너무 편하게 걸으세요. 꼭 10,000보를 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도가 중요하겠죠. 등에서 땀이 쭉 흘러야 됩니다. 이 정도 운동을 하지 않고 살을 빼는 운동을 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어떤 운동을 해야지 다이어트와 건강에 가장 좋으냐라고 많은 질문을 제가 받는데요. 가장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은 운동은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살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0, 30대는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운동을 안 해도 별로 살이 안 쪘는데 40, 50대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또 이렇게 잘 먹는데도 이렇게 적게 먹는데도 살이 자꾸 찐다.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초代謝량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근육량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살이 자꾸 찌게 되거든요. 의식하진 않지만 우리 몸에서 계속 돌아가는 에너지 소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에너지 소비가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가 기초代謝량이 떨어지면서 같이 근육량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의 저하는 결국 지방세포의 증가로 이어져요. 중노년으로 갈수록 근육이 떨어지면서 지방이 자꾸만 축적이 되는 이런 몸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살이 찐다. 어딥니까? 다 배예요. 다들 배에 살이 찝니다. 여성 호르몬이 감퇴가 되는 폐경기, 완경기 즈음이 되면 다들 복부 비만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남자들도 젊었을 때는 왕자가 나오던 이런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배가 너무 나오는 이런 아저씨 체형으로 변하는 거죠. 배만 볼록하고 사지가 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내장 지방이 자꾸만 나이가 들수록 축적이 돼요. 허벅지나 팔뚝 같은데 지방을 쌓아 놓으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배는요 정말로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뼈가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을 찌고 지방을 저장할 수 있는 부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 되는 거예요. 내장 지방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피하 지방은 외모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이 내장 지방은요 쌓이면 쌓일수록 건강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이다. 이 내장 지방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년이 되면요 굶으면 절대 안 돼요. 굶으면은요 첫 번째 기초代謝량이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가 굶고 다이어트를 하면요 우리 몸이 기초代謝량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음식이 적게 들어오고 칼로리가 적게 들어오고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근육만 빠져나가는 이런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이가 들면요 대사의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근육으로 자꾸 가서 쌓이는 게 아니라 지방부터 먼저 채운단 말이에요. 요요 현상을 반복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는 이렇게 요요 현상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고 요요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결국은 지방이 점점점 축적되고 근육이 점점점 빠지는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년, 노년층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나이가 들면요 근육은 정말 다이아몬드 덩어리예요. 금덩어리를 떠나서 다이아몬드 덩어리입니다. 0.1kg라도 잃지 않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굶으면 근육만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굶지 않고 적절하게 양질의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감소증에 빠지지 않고 중년과 노년을 충분히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년 이후에서부터는 잘 드시고 운동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를 보던 어떤 기사를 보던 걷기는 운동이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걷기가 운동이 아닙니까? 걷기는 운동이에요. 걷기는요 가장 기초적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운동이에요. 많은 연구에서 걷기가 달리기보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10,000보씩 걷고 있는데 왜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을까? 이런 분들 종종 봬요. 꼭 10,000보를 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도가 중요하겠죠. 아주 터덜 아주 그냥 어슬렁 걷는 이런 걷기를 30분에서 1시간 했다. 너무 편하게 걸으세요. 우리가 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최대 심박수라고 있죠. 최대 심박수는 220 빼기 자기 나이예요. 그러면 80에서 120회 정도의 심박수가 됩니다. 우리가 빠르게 걸으면서 옆 사람하고 말은 헐떡거리면서 할 수는 있지만 노래는 못하는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이 딱 끝났을 때는요 등에서 땀이 쭉 흘러야 됩니다. 이 정도 운동을 하지 않고서 내가 걷기 운동을 하고서 살을 빼는 운동을 했다. 또 운동을 끝나고 나서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운동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00보에서 10,000보를 하시되 숨이 턱에 찰 정도로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만 목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걷기를 하시는데 편하면 안 됩니다. 걷기를 할 때는 반드시 숨이 턱에 찰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10,000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숨이 턱에 찰 정도로 운동을 해서 7,000보 내지 8,000보를 걷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빠르게 걷기 아주 속보로 걷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달리기예요. 요즘 러닝에 열풍이 많이 불었죠. 그래서 달리기도 할 수 있다면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단 오르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등산도 가능해지겠죠. 우리가 걷기 달리기에서 이제 계단으로 오르게 되면요, 이게 점점점 더 많은 근육을 쓰게 되고 더 많은 심폐지구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좋고요. 이제 계단도 올라가고 등산도 가능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줄넘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고로 치는 운동은요, HIIT예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들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보면 또 운동 열심히 뛰는 사람들 보면요, 갑자기 막 뛰다가 전력을 다해 뛰다가 또 천천히 걷다가 전력을 다해 뛰다가 천천히 뛰다가 이런 분들 계세요. 운동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요, 애프터번 효과라 그래서 우리가 체지방을 하루 종일 태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능력이 된다면 이런 운동을 하시면 제일 좋아요. 이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의 장점은요, 모든 운동에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걷기에도 아주 빠르게 숨이 차게 최대의 속도로 걷다가 또 천천히 걷다가, 이 불완전한 휴식이 중요하거든요. 쉬면 안 돼요. 그냥 완전히 쉬면 안 되고 불완전한 휴식을 하셔야 됩니다. 계단을 5층 정도 아주 빠르게 뛰어 올라가다가 또 5층 정도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거를 계속 올라가서 15층, 20층 아파트라면 그 정도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고정식 자전거도 할 수 있고요. 수영에서도 접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많은 운동에서 우리가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최고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실 때 운동하는 거는요,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중년 노년에 다치면요, 운동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지나갑니다. 허리나 무릎 아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비만해지면 하중이 너무 커지니까 발바닥, 발목, 무릎, 허리 다 아프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체중을 한 5% 내지 10%만 빼도 이런 통증들이 많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운동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 운동하시는 거는 저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추천합니다. 수영과 아쿠아로빅은요, 무릎 관절에 여러 가지 무릎이나 허리 관절에 크게 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이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단 이제 아쿠아로빅이나 수영 같은 거는요, 이 지면을 딛는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 골다공증에는 크게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으로 자기의 무릎이나 관절을 좋게 하시고, 이것이 잘 되시는 분들은 수영과 아쿠아로빅 하신 다음에 무릎과 허리 관절이 좋아지시면 또 걷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내에서 고정식 자전거 타는 거예요. 밖에서 자전거 타는 것도 좋지만 밖에서 자전거 타다가 다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타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고정식 자전거를 타면요, 상당히 좋은데, 이때 우리가 발목이나 발바닥,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요, 이 고정식 자전거가 상당히 좋아요. 허리 각도가, 자전거를 탈 때의 각도가 허리의 부담도 좀 줄여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식 자전거를 타시고 천천히 타시다가 그건 좀 능력이 되시고 이러면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최대 속도로 달리고 최대 속도로 빠르게 밟고 또 천천히 밟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해 주시는 게 아주 좋겠죠. 이런 고정식 자전거 운동도 발목이나 무릎, 허리 관절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좋은 운동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헬스클럽 가셔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잘 하시되 PT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요, 무릎도 결국 우리가 아프다고 안 쓰면은 무릎 관절 점점 나빠지고 근육까지 나빠지면 나중에 더 못 걷거든요. 그래서 대퇴사두근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니 익스텐션 같은 운동을 아주 천천히 한다든지 밴드를 갖고서 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고, 허리도 우리가 스트레칭이라든지 조금 더 강도 높은 프랭크 같은 운동을 통해서 복부나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운동을 하신다면 무릎과 허리도 천천히 이제 근력이 좋아지면서 통증이 가라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은 정말 중요합니다만 꼭 올바르게 배워서 제대로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바빠요. 그래서 운동할 시간을 못 냅니다. 운동하세요 그러면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을 내셔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자, 시간을 내셔서 운동을 하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쁜데 운동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요, 틈틈이 걷자는 얘기예요. 우리들은요, 너무 오래 앉아 있어요. 이제는 의자병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걸으십시오. 시간이 된다면 점심 먹고 나서도 한 바퀴 돌고 올 수 있고요. 아침 출근 시간에도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좀 걸어서 갈 수 있고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걷는 습관을 틈틈이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러한 조금만 운동을 하는 것들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걷는다면 하루에 7, 8천 보를 채우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자주 걷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좀 서 있자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지 않는다는 부분은 비슷하지만 우리가 앉아 있는 것보다는요, 서 있는 시간을 늘리면은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가 있고 혈당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병원을 옮기면서 제 책상을 아예 이 모션 데스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볼 때는 앉아서 진료를 보지만 환자분 나가시면 책상을 올려서 서서 이제 차팅을 하곤 해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서서 일하면서 상당히 허리도 크게 부담이 줄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서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드십시오. 꼭 앉아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면 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드십시오. 오래 앉아 있는 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자주 서 있자. 앉아서 뭐 자기 업무가 조금 서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서서 일을 하시고 서서 책을 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년층에서 피해야 될 운동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꼽는 게요, 무리하게 격렬하게 점핑하는 운동들 좀 피하셔야 돼요. 뭐 농구 같은 게 될 수 있겠고요, 뭐 축구도 좀 그런데 약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점프하다가 착지하면서 몸이 흐트러지면서 크게 다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운동들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좀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과도한 러닝이에요. 준비 운동도 안 돼 있고 내 능력이 안 된다면요, 천천히 걷기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치면 안 돼요. 한번 다치면 러닝을 떠나서 이제는 침상에 누워있게 되면은 정말로 그 운동은 고사하고 다른 부위까지 자꾸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또 과도한 웨이트 운동이에요. 과도한 웨이트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격렬한 스포츠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축구, 스키 이런 것들 정말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무리하게 하시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방을 빠르게 태울 수 있는 식사법은 역시 1번은 정제 탄수화물 끊기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결국 혈당을 올려서 지방을 축적하고 지방만 축적시키는 음식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주스 같은 것들은 절대로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요, 단백질과 야채를 잘 드셔야 돼요. 단백질과 야채는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성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근육을 증가시키고 혈당 수준을 낮게 만들어서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몸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는요, 먹는 순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먹는 순서를 탄수화물부터 먼저 먹는 게 아니고요, 야채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지방과 단백질, 그 다음에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렇게 순서대로 드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헐적 단식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간헐적 단식은요, 우리 현대인들이 이 망가진 대사를 되돌리는데 정말 좋은 단식이에요. 그래서 하루 중에도 단식 시간을 만들어서 단식을 하신다면 우리가 식사 습관을 잘 교정을 하고 탄수화물 중독도 끊어내면서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식사 후에는 무조건 걸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식사 후에 쉬었다 걷지 말고 그냥 바로 걸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걷는다는 게 뭐 무리하게 걸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식사 후에는 분명히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 있고 또 위에서 장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속도나 강도로 빠르게 걸으시면 분명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어슬렁어슬렁이라 그래요. 그냥 식사 후에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어슬렁어슬렁 움직이시다가 소화가 좀 되고 20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강도를 좀 올려서 좀 빠르게 걷는 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배가 안 아플 정도로 매일매일 걸으십시오. 특히 저녁에는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혈당이 음식을 먹으면 쭉 올라가요.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다면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혈당 수준을 조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걸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특히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가만히 누워서 TV 보다가 그냥 골아 떨어지고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이러면은요, 그냥 자는 사이에 혈당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 올라가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잘 조절하고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이 되려면 식후에는 걸으세요. 식후에 걸은다는 것은 무리하게 걸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식후에는 천천히 집안일 좀 돌보시다가 좀 빠른 속도로 걷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집안일 돕기예요. 우리가 집안일을 한다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부님들이 집안일을 그냥 노동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노동이 아니고 운동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하신다면 좋겠어요. 자, 식후에는요, 설거지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뭐 마루를 닦는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도 우리의 활동이거든요.
뭐냐면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런 활동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식후에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집안일을 도우면서 조금이라도 에너지 소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설거지 하는 것조차도요, 상당히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설거지를 한다는 거는 서 있죠. 그 다음에 팔도 손도 움직이죠. 하기 때문에 근육도 쓰고 에너지도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도 물건을 싸고 그걸 들고 나가서 또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 상당히 좋잖아요. 그리고 재활용을 하고 나갔으면 한 바퀴 돌고 오십시오. 이것이 가장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너무나 운동이 힘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이 너무 편리해졌고 이동수단도 너무 발달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소한 운동, 사소한 움직임도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 손에 들려진 휴대폰, 우리를 작업하게 만드는 PC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만 더 생활 환경 속에서 움직이시고,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으시고,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시고, 이러한 사소한 습관만이라도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실행한다면 여러분들이 5년, 10년 뒤에는 좀 더 건강한 모습, 좀 더 다이어트가 잘 되는 내 몸으로 발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